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시간입니다. 네, 2부 시작해 볼 텐데요. 간밤에 시장 얘기 다들 확인하셨겠지만 일단 3거래일 연속 상승에는 네. 실패를 했고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채금리 상승. 네, 어제는 금리가 제일 눈에 띄는데요. 오늘 네. 그 얘기 좀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두 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이재선 연구위원, 미국 주식사관학교 신승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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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재선 연구위원부터 제 국채 얘기했었는데 이 부분 비롯해서 시장 얘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사실 증시에 그렇게 뚜렷한 재료는 없었는데 아무래도 금리 상승에 좀 영향을 받아서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에 한 4.1%가량 돌파를 했습니다. 사실 연준의 지금 금리 인상 사이클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부분이라서 시장 조정폭은 우리가 이제 경험했던 그렇게 큰 폭의 조정은 없었지만 이 금리 상승은 사실 실질적으로 좀 부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주식의 매력도를 측정하는 것 중에 일드갭이라고 있는데 네. 이게 사실 국채금리와도 이제 또 연동되는 어떻게 보면은 밸류에이션 지표라고 또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익이 사실 하향 조정되는 구간에서는 사실 주식의 일드갭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주식 레벨은 어느 정도 좀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부분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자면은 9월 FOMC 회의 이후에 모기지 금리라든지 내지는 실질 금리라든지 모두 08년도 금융위기 수준까지 지금 근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자면은 9월 FOMC 회의 이후에 연준의 정책적인 의도가 지금 어느 정도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년물 팁스 금리를 저희가 보통 실질 금리로 이제 사용을 하긴 하는데요. 지금 1.6%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어느 수준이냐라고 봤을 때 그 09년 4월 수준으로 이제 근접한 상황이고요.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9월 FOMC 회의 이후에 계속해서 올라가지고 지금 10월 둘째 주 기준으로 보면은 7%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6월달 FOMC 회의 이후로는 모기지 금리가 이제 6% 고점을 찍고 점차 내려오는 흐름을 네. 보였는데 지금 7%를 돌파를 했다는 점은 사실 부동산 시장에는 이제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주간 단위로 트래킹할 수 있는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전체 신청 건수라든지 내지는 어제 나온 이제 주택 매매 건수라든지 이게 굉장히 빨리 조금 식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자 나온 이제 9월달 매매 건수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2020년 4월 이후에 최저치를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해요. 저는 사실 이게 오히려 보자면은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경제 지표를 안 좋은 걸 또 좋게 해석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주택 시장이 조금 빠르게 식는다면은 저는 오히려 이제 한 연말까지 가서는 이거를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오히려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오히려 소비라든지 고용 지표라든지 시차를 두고 좀 선행하는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 본인의 지출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금리에 대한 이게 부담이 오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지금 연준이 잡고 싶어 하는 게 소비에 대한 지출을 조금 줄이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너무 이제 그 소비 쪽에서 과열이 많이 됐다. 이게 빨리 식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정당화되는 부분이고, 근데 사실 이 소비 지출 여력이 점차 줄어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사실 이게 어느 정도는 조금 주식시장에는 나중에는 긍정적인 재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준이 뭘 보고 싶어 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이게 9월달 FOMC 회의 이후에 파월 의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총 한 3가지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추세 성장률을 하회하는 경제 성장률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노동의 수요 공급 회복,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궁극적으로 2% 내지
내지는 뭐 맥시멈 3%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평균적으로 수렴하는 인플레이션의 추세적인 하락 여부입니다. 근데 이제 추세적인 성장률을 이제 가늠했을 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냐라고 봤을 때는 한 1.8% 정도고요. 근데 이제 27일 날 저희가 3분기 GDP가 발표될 예정인데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전년 동기 대비 2.8%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연준이 보고 싶어하는 거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일 것 같고요. 뭐 노동시장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지금 너무 이제 또 좋게 이제 시장이 또 바라보고 있고 사실상 뭐 그렇게 연준이 우려할 정도 약간 도비씨로 이제 정책을 선언할 정도의 시장이 그렇게까지는 안 좋아지고 있는 흐름은 또 아니어서 이번도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연준의 긴축을 지금 정당화하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3번 같은 경우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피크아웃이 기정사실화되긴 했지만은 아직까지 뭐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까지는 들어서는 연준의 궁극적인 목표치에는 수렴을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까 제가 금리 부분에도 말씀드렸고 뭐 소비라든지 고용 부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본격적으로 위축되는 시그널이 이 모기지 금리를 통해서 점차 후행적으로 반영을 하게 된다면은 연준이 모기지 금리라든지 내지는 실질 금리 내지는 뭐 10년물, 2년물이라든지 모든 이제 금리 부분에 대해서 추가 상승을 좀 용인할 가능성의 그런 멘트라든지 내지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은 저는 사실 조금 낮다라고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9월달 FOMC 회의 이후에 원래는 연준의 총재들이 거의 하키시한 멘트를 거의 100이면 100 이제 다 네. 이제 조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 어제도 그렇지만 최근에는 조금 도비시하게 이제 정책에 대해서 스탠스를 가져가는 연준 위원들도 네, 한두 명은 생겼어요. 네, 한두 네. 명 정도는 뭐 생겼어요. 헷갈리는 말이 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네, 맞아요. 대표적으로 보자면은 네. 뭐 에스더 조지 총재 같은 경우가 연준이 금리를 일정 부분 인상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를 한다는 점은 이제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사실 뭐 금융시장은 뭐 연준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겠지만 실물 경제 오히려 또 빠른 위축을 조금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뭐 아시다시피 물론 사실 5%뭐 금리 상단 수준을 이미 아직까지는 선물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고 연준 위원들도 뭐 이 금리 인상 수준을 뭐 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은 여전히 고수를 해야 된다는 입장들이 많지만 지금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일부 위원들이 지금 도비시한 멘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점차 이 빈도수가 증가를 하게 된다면은 시장도 어느 정도 조금 긍정적으로 연말에 가서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네요. 이게 보통 미국은 10년짜리 국채 금리를 대표적인 이제 실질 금리라고 보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팁스나 뭐 그다음에 모기지 금리 쪽으로 넘어간 걸로 보면은 진짜 실질 금리가 오르고 있네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네. 저도 최근에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네. 이게 저희가 소위 말하는 그 금융위기 수준만큼의 네. 모기지 금리라는 실질 금리가 이게 오른 걸 보고, 네. 네, 그래서 체감을. 왜 증시가 지금 안 가는지 이제 이유를 조금 알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면 바로 2년, 3년이 실질금리니까 그냥 그대로 연계돼 가지고 직격탄을 맞는데 네. 미국은 실질금리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올려도 실질금리가 안 따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항상 많이 했는데 네. 이번에 완전히 따라가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연준이 지금 국채를 지금 매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거기에서도 이제 팁스 금리, 팁스 그 국채도 포함이 되고 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그렇네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있습니다. 어제 특히나 좀 큰 폭으로 10년물이 오른 데는 아주 특별한 이유는 포착이 지금 안 이제 된다. 별로 네, 그렇고 그렇게 뚜렷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수급 쪽에서 뭐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자세히 지금 뭐 국제 트레이더들하고 뭐 얘기를 해보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마음에 닿는 거는 실질금리가 올라가니까 주식 매력도가 당연히 떨어지죠. 그쵸. 뭐 그럴 디스카운트 수밖에 해야 없죠. 되는 네, 계산 요인이 방법도 있는. 달라지고 네. 당장 채권 살래 주식 살래 그러면 채권이 그쵸. 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쪽으로 이게 이제 모기지까지 건드리니까 네. 집값이 떨어지고 네.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네. 대표적인 나쁜 뉴스로 가니까 네.
연준 인사들이 못 견딜 것이다. 네, 그런, 그렇죠. 왜냐면은 모기지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택 시장이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뭐 6월달, 7월달로 넘어가서도. 네. 근데 이제 9월달 FMC 회의 이후에 주택 시장이 조금 빠르게 식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임대료 같은 부분도 사실 안 잡혀서 이게 코어 CPI에 어느 정도 큰 기여도를 지금 차지를 그렇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코어 CPI도 8월달, 9월달에 쇼크가 났었고, 근데 임대료 같은 부분도 보면은 지금 9월 말에 처음으로 이제 MON 기준으로는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그 주택 시장도 이제 금리에 대한 일정 부분을 계속해서 지금 이제서야 조금 반영하기 시작하지 네. 않은가. 그럼 코어도 좀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코어는 이제 떨어질 것 같아요. 이제 내년 1분기로 들어서는 기준금리가 저희가 중앙값을 한 4.6에서 10% 정도 보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컨센서스로 기준을 말씀드리자면은 코어 CPI 같은 경우는 1분기 말쯤 들어서는 기준금리 수준까지는 이제 내려간다라는 게 약간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네. 뭐 주거비 같은 경우가 지금 안 잡히고 사실 기여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코어 CPI 그 단단한 거를 이제 꺾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40%였나요? 네, 크죠. 40%고 또 이제 그 뭐 절대적인 비중도 크고 YOY 기준으로도 뭐 안 잡히고 막 이랬다 보니까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게 그 임대료 같은 부분이 사실 후행적으로 코어 CPI 반영이 됩니다. 이게 그 주택 보유자들한테 너 만약에 이제 세를 내주면 얼마에 이제 세를 내줄래라고 설문조사를 이제 하는 게 사실 코어 CPI에 반영되는 거라서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한 2, 3개월 정도 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래프를 그려보자면은 이제 임대료 같은 부분도 사실 시차를 두고 반영을 한다고 감안했을 때는 한 12월 달부터는 조금 꺾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더. 네, 그렇게 금리 얘기 생각을 너무 합니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대표님 어제 그 애플 얘기하다가 네. 애플 그 새로 나온 게 루이비통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할 때 저는 들을 때는 무슨 소린가 했는데 그거 사람들이 되게 맞는 소리라고 생각하나 봐요. 우리 그 유튜브에 쇼트에도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무슨 얘기 해주십니까? 네, 어제 제가 이제 막판에 이제 약간 주식이랑 이제 채권이랑 둘 다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해가 몇 해가 없었는데 네. 보통 그 해가 있었던 다음에 뭔가 그 당시에 기축통화 관련해서 큰일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 금이랑 달러는 한 번씩은 일단 기축통화를 거치고 지나왔는데 네. 그럼 다음번에 기축통화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크립토 얘기가 좀 많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크립토를 한번 좀 하루 정도는 다뤄본 것도 네, 나쁘지 한번 않지 얘기해 않을까. 주시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크립토를 일단 다룰 때 이제 저희가 보통 많이 나오는 얘기가 최근에 비트코인이 나스닥이랑 거의 붙어가더라. 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실제로 그런가? 좀 이제 네. 이제 좀 찾아봤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지금 이제 화면에 띄워주는 그래프에서 네. 저 그래프 직접 네. 만드신 겁니까? 네네네. 다 직접 그려오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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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이제 그래프가 X축은 그냥 날짜니까 그냥 날짜고요. 네. 네. 그다음 이제 Y축은 뭐냐면은 Y축이 이제 금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에서 이제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상관관계를 뺀 거예요. 그래서 저거에 이제 양수면은 이제 금이랑 더 붙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저게 음수면은 나스닥이랑 더 붙어갔다고 보시면 네,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그래서 원래 뒤에 금이랑 많이 붙어갔어요. 네. 상대적으로. 네. 근데 이제 원래 만들어진 목표 자체가 비트코인이 이제 디지털 금이었으니까. 네. 근데 최근에 가면 갈수록 이제 나스닥이랑 더 많이 붙어가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금 나스- 가격과 네. 붙어가느냐, 네네네. 나스닥과 더 연동돼 네, 가느냐. 저 한가운데가 지금 0인 거죠? 네, 한가운데가 네. 0이고요. 주로 이제 요즘 아래가 있네요.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나스닥이랑 상대적으로 많이 붙어가는 거는 맞긴 합니다. 네. 최근에는.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이 넥스트 달러가 되려면은 사실 굳이 따지면 금이랑 더 붙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나스닥이랑 붙어가면 이거 뭐 사실상 기술주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최근 일단 그 모양새만 보면은 아직까지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최근에 좀 메이저한 플레이어들이 몇 명 이제 비트코인 같은 크립토를 좀 이제 자기의 거래 시스템에 이제 받아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약간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진영이 있고 아닌 진영이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라는 게 이제 넥스트 달러로 비트코인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프로인 진영이 있고 컨인 진영이 있는데 네. 지금은 아직은 반반으로 보이기는 하고요. 네. 그래서 변동성 측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보통 제가 볼 때 기축 통화가 되기 위해서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요소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볼 때 세이프 헤이븐이 돼야 되거든요. 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불안할 때 그럼 달러 사야지, 금 사야지 했던 것처럼 네네. 불안할 때 비트코인 사야지 해야 되는데 최근에 양상은 사실 그렇지는 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반대죠. 네네네. 예, 대표적인 위험 자산으로 생각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가지고 참 아직까지는 좀 애매해 보이기는 한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또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 비트코인이랑 크립토를 좀 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제가 다른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은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구 전체 유동성을 파악하는데 네.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볼 때 괜찮은 지표 중에 하나는 이제 전체 코인들의 시총들을 합해 놓은 지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토탈이라는 지표가 있고 그다음에 그 토탈에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뺀 지표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지표들의 경우에 약간 제가 볼 때는 특히 이제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제외한 다른 코인들의 총합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게 더 중요합니까? 저는 유동성에는 이게 더 유의미하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예. 유동성이란 게 결국 사회에 남는 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근데 그런 코인에 들어가 있는 돈은 많이 정말 남아서 넣는 돈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현실적으로. 그런가요? 아마, 그 투자하는 네. 사람들 너무 비하해서. 비하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기대하고 넣는 돈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하이리스크 타입이죠. 네. 예. 그래서 하이리스크인 만큼 또 이제 튈 때는 또 팍 튀니까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런 유동성을 기대하는 약간 진짜 핫티스트 머니가 아닌가.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이제 지난번 이제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크립토 이제 마켓캡 중에서 이제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을 빼고 이제 네. 시총을 이제 잰 건데요. 예. 보시면 지난번 이제 그 코인 붐이 한번 2018년도 있었고요. 네. 2018년도 이후에 한번 쭉 줄어붙은 게 이제 토탈 3 기준 이제 47.45B. 그러니까 지금 돈 한 60조 정도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액수 자체는 생각보다 되게 작죠. 네.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한번 붐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금 다시 약간 안정세를 찾아가는 듯한 모양을 보이는 중인데요. 지금 기준으로 한 353B 정도 됩니다. 달러 기준으로. 300. 53B.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한 7배 정도 증가를 했죠. 네. 네. 그러니까 3,500억. 네, 이제 조죠. 그러니까 이제 달러니까 이제 3,500억이죠. 네, 달러로. 예. 네. 350 빌리언. 네네네. 예, 예. 그래서 대충 그 정도로 이제 되는 걸 보니까 확실히 이전에 비해서는 유동성이 올라간 상태로 좀 유지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고요. 근데 그러니까 저 이거 그래프도 참 묘하게 저 딱 꼭지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있긴 하네요. 네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참 이게 뭐 하필 지금 딱 그려진 약간 저항선이 네. 약간 지지선이 약간 예전에 고점인 지지선이랑 또 맞는 듯한 모양을 네. 보이기는 해가지고 그러긴 하네요. 뭔가 네. 기술적으로 볼 때는 뭔가 지금 이 시점이 딱 뭔가 좀 크립토 네. 마켓캡에 약간 어떤 저항선에 다다랐나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유동성 줄어드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는 좀 약간 바닥에 온 게 아닌가 저거만 보면은 그러니까 한머니가 대충 저 정도에서 고착화된 게 아닌가. 사실 한머니가 이제 머니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이제 크립토 쪽에 들어간 머니가 아무래도 피앗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법정화폐보다는 조금 더 핫한 머니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빼면은 더 핫한 머니일 테니까 이게 전 네. 세계에서 가장 핫한 머니거든요. 예, 네. 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머니는 이제는 더 안 빠지고 있다. 그렇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게 안 빠지면은 이제 좀 더 콜드한 머니들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안 빠지는 이제 바닥을 생성하는 그럼 어느 가장 정도 시그널이 유동성은 되지 저 않을까. 정도에서 좀 네네네.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네네네. 예, 저거보다 더 막 빠져나오지는 않다. 네네네. 네. 저게 이제 저게 빠져야 되면은 저게 가장 먼저 빠질 것이다. 네. 비트코인도 한 2만 근처에서는 잘 안 빠지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의외로 최근에는 네. 가격이 꽤 스테이블한 느낌을 예. 좀 줍니다. 이게 엄청 네. 스테이블하더라고요. 네네네. 2만 근처에서는. 오히려 네. 나스닥 CPI 막 나온 날 보면은 볼러틸리티, 밀코인인가? 예, 볼러틸리티 제법은 더 낮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실제로 최근에는 오히려 비트코인이 이래서 안전자산인가라는 약간 농담까지 나오는 중인데. 근데 금년 그 주식 빠지기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참 대단했잖아요. 그쵸, 예, 네. 대단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사실 일으키고 그렇죠. 그랬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미국 월가 쪽에도 그러니까 비트코인뿐 아니라 크립토 관련돼서 뭐 디리버티브나 뭐 ETF 뭐 난리였는데 요즘은 좀 조용해졌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게 또 저는 약간 크립토 쪽을 반 정도 발을 걸치고 있는데요, 사실. 네. 근데 그쪽 입장에서 보면은 최근에 또 오히려 인프라하는 스타트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크립토 인프라하는 스타트업 뭐 DSRV라든지 웨이브리지라든지 네. 그런 이제 인프라하는 스타트업들은 오히려 돈이 되게 잘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근에 스타트업 기준으로 보면은 최근에 이제 2천억으로 시리즈 A를 마무리한 스타트업이 있는데 그게 크립토 스타트업이거든요. 근데 최근 기준으로 보면 사실 시리즈 A를 2천억으로 마무리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생각보다 그러니까 아직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프라 갖추는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제 좀 더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 핫머니는 좀 많이 빠진 것 같고요. 네, 뭐한 단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기인가 보네요. 네네네. 월스트리트에서 그 비트코인 관련된 트레이더나 뭐 그 인프라스트럭처 그런 거를 작년부터는 좀 만들고 그 비트코인 트레이더들도 그 월스트리트에 많이 하여되고 막 네네. 그러더라고요 작년에는. 근데 요즘은 이제 이래 됐으니까 좀 네네. 줄어들었겠지만 한 번 만들어 놓은 인프라스트럭처가 없어질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약간 또 요새 보는 게 약간 구글이나 약간 마스터카드 같은 곳에서 어쨌거나 이제 크립토 쪽을 좀 도와주는 듯한 무브를 좀 최근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게 올해 10월부터. 네. 올해 10월부터라는 게 제가 볼 때 약간 바닥이 오니까 이제 슬슬 좀 가져놓나 미리. 이게 핫할 때는 사실 해놔도 별로 의미가 없는데 이제 홀드할 때 해놔야지 이제 나중에 마켓시가 더 커지니까. 그래가지고 좀 크립토를 받아주는 회사들이 조금씩 최근에 늘어나는 듯한 네. 모양새를 보이는데 약간 그런 이유 때문인가? 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해가지고 지금 제 생각은 그래서 좀 반반인데 아예 안 볼긴 좀 그렇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유용한 지표를 제공해주기도 하고 일단 최고의 핫머니 같은 네, 그런 거는 저도 뭐 그 동조하는 편입니다. 저희가 무슨 거 크립토를 거래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네. 그 움직임이 그 다른 시장을 보는데 그 지표가 될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네네네. 그런 면에서는 예. 그러니까 크립토가 하나의 익스트림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상한이나 하방, 약간 변동성의 상방이나 하방이 되기는 네.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정도씩은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오늘은 좀 크립토 얘기를 좀 다뤄봤습니다. 예, 가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보여주신 차트를 통해서도 우리가 예. 시사점을 좀 알 수 있었던 네, 것 그건 같아요. 저 처음 봤습니다. 근데 저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봐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오히려? 나머지가 어. 더 중요하다. 네, 그게 더 유동성에. 핫하니까 네. 원이로는. 네. 그런 사실 국내 관점. 업체 중에서도 ICO에서 돈 받은 업체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한동안 클레이튼이라고 카카오에서 만든 이제 코인이 있었는데요. 클레이튼 시총이 카카오 시총보다 높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 이제 지금은 이제 클레이튼이 많이 까졌지만 네. IT 버블 때 다음이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더 나간 날이 있었어요. 이틀인가? 한번 보세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분명히 그랬어요. 다음이 시총이 이틀인가 삼성전자보다 더 나가 있네요. 정말 그때 기억에는 카페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가까우면 옆에 대화도 들리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던. 주식. 네. 그래서 사실 주식보다. 예, 네. 그 크립토 난리가 났다가 좀 맞아요. 잠잠해졌는데 이럴 때가 더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과연 진짜 그게 뭔지 꼭 그걸 트레이딩해서 투기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니까. 아, 네. 그거는 예, 아니고요. 네. 이해를 하는 거는 뭐 전혀 나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시장에서 어떤 흐름을 읽고 네. 네, 시사점을 받는 건 좋은 것 같고 오늘 그런 관점에서 들었습니다. 자, 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죠.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이재선 연구위원, 미국 주식사관학교 신승우 대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